한국이요. 그 나라는 우주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2025년 11월 미국 우주사령부 회의실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한국 기술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죠. 한국은 결국 우리 GPS 없으면 멈춥니다. 부품 조립이나 잘하면 됐지. 독자 기술은 꿈도 꾸지 마세요. 30년간 그들은 한국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오른 순간 미국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한국이 숨겨온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예측한 모든 것을 한국은 이미 넘어서 있었죠. 그들의 오만은 단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조차 몰랐던 그날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세요. 구독 버튼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브라이언 콜린스 대령이 한국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자 회의실 뒤편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2025년 11월 26일 아침 8시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하 3층 우주사령부 상황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방에서 우리는 한 주에 3번씩 동맹국 우주개발 현황을 검토했죠. 브라이언 콜린스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35년 완성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10년이면 가능할까? 마크 톰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GPS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이냐고 물었어요. 로버트 챈들러 소장이 즉시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한국은 위성 7기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24기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 챈들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GPS는 31기로 운영되고 있었죠. 유럽의 갈릴레오는 30기, 러시아 글로나스는 24기였습니다. 7기로는 한반도 상공만 겨우 커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브라이언 콜린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예산 계획이 나타났어요. 10년간 총 15억 달러 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또 웃음이 나왔죠. 데이비드 헤이스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그것보다 많이 쓴다고 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걸까? 과대망상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 저는 그 의문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가 발언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GPS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대는 모든 무기 체계가 미국 GPS에 의존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우리 허락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톰슨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모두 미국 GPS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기존 무기들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두 시스템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KPS 계획 비현실적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발표했을까? 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425사업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5기의 SAR 위성을 2025년까지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스가 질문했습니다. SAR 위성 성능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해상도 1m급이라고 답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가 코웃음을 쳤어요. 1m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KH-11 위성은 0.1m 해상도라고 자랑했죠. 한국이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챈들러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나 저도 로버트 챈들러의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한국은 1990년대에야 첫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1958년부터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거의 40년 차이였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SAR 위성 핵심 부품을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수입한다고 말했어요. 레이더 안테나는 이스라엘 IAI에서 구매하고 영상 처리 시스템은 독일 기업과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조립만 한다는 뜻이었죠. 마크 톰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외국 부품을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어요. 진짜 독자 기술은 모든 부품을 자국에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단정했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마크 톰슨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았어요. 그러나 뭔가 찝찝했습니다. 한국이 부품을 수입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조립도 기술이었습니다. 시스템 통합도 능력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가 한국의 우주 발사체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로호가 2013년에 성공했다고 말했죠. 그러나 일단 로켓은 러시아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2단뿐이라고 강조했어요. 로버트 챈들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반쪽짜리 성공이네요 라고 말했죠.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웃으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브라이언 콜린스는 이어서 누리호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라고 소개했어요. 75톤급 엔진을 독자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했다고 덧붙였죠. 데이비드 헤이스가 물었습니다.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첫 발사는 실패, 두 번째는 성공이라고 답했죠. 50%라고 계산했습니다. 마크 톰슨이 말했습니다. 50%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우리 팔콘 9은 성공률 99%라고 비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죠.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누리호 성공률 50%, 신뢰도 낮음. 그리고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썼어요. 그러나 독자 개발 성공. 저는 왜 그런 메모를 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 로드맵이었습니다. 2030년 달 탐사, 2035년 화성 탐사 계획이 적혀 있었죠. 회의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버트 챈들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화성까지 간다고요? 농담이겠죠? 라고 비웃었어요. 마크 톰슨도 동조했습니다. 달도 못 가본 나라 주제에 화성을 논한다고요? 한국을 조롱했죠. 데이비드 헤이스는 한국이 꿈은 크다고 빈정댔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걸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까? 아니면 진짜 목표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가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보 단계라고 요약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 되려면 최소 30년은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죠. 로버트 챈들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안에 우리는 더 앞서 나갈 거라고 자신했어요.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너무 자만하는 건 아닐까? 한국을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로드맵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죠. 2030년 달 탐사, 2035년 화성 탐사.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할까? 정말 불가능할까? 한국이 10년 안에 달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맹국 우주개발 현황 주간 보고였습니다. 한국 항목에 저는 썼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기술 수준은 여전히 미국 대비 20년 이상 격차 유지.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20년 이상 격차가 맞는 평가일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두고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식당에서 브라이언 콜린스를 만났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한국 자료 보셨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이언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야심이 크다고 웃었어요. 달 탐사니 화성 탐사니 하는 걸 보면 귀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브라이언 콜린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조립국가라고 주장했어요. 핵심 기술은 없고 외국 부품을 잘 조립하는 능력만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처럼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단정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브라이언 콜린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오래 걸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30년쯤 지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은퇴했을 거예요. 한국이 무엇을 이루든 제가 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위성 추적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한국 위성 몇 기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아리랑 3호, 아리랑 5호 천리안 위성. 저는 그 위성들의 궤도 데이터를 확인했죠. 데이터는 정상이었습니다. 한국 위성들은 예정된 궤도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위성 운용은 잘하고 있구나.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저녁에 저는 펜타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 국장이 한국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20년에서 30년 격차가 있다고 평가했죠. 데이비드 러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도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격차는 유지될 거라고 자신했어요. 데이비드 러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계속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콜로라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오늘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장교들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한국의 계획을 조롱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웃었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불편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 회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로드맵이 보였죠. 저는 그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2035년 완성. 군사정찰 위성 5기 2025년 배치. 달 탐사 2030년. 화성 탐사 2035년.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걸 해낼까? 불가능해 보였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계획을 발표했죠. 저는 자료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닐까?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의문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뒤처져 있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죠. 저는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볼륨을 줄이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내린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2월 2일 새벽 2시 21분 한국이 아리랑 7호를 발사했어요. 저는 그 시각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령부에서는 야간 당직팀이 발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제게 긴급 연락이 온 건 아침 7시였습니다. 마크 톰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다고 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누리호도 이미 여러 차례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한 것 역시 예상 범위 안의 일이었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는 일상적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중국 위성 동향, 러시아 군사 자산 이동,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한국 아리랑 7호는 브리핑 마지막에 간단히 언급되었어요. 발사 성공, 궤도 안착 확인, 초기 교신 정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콜로라도의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한국 위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만 2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었죠. 그날 오후 3시 마크 톰슨이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아리랑 7호 초기 궤도 데이터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 책상에 놓았죠. 마크 톰슨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죠. 마크 톰슨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위성의 자세 제어 반응 속도가 우리 예측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제어 모멘트 자이로의 정밀도가 예상치를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궤도 조정 효율도 높다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자세 제어 반응 시간 0.8초, 예상치는 1.2초였습니다. 궤도 조정 정밀도 오차 3m, 예상치는 5m였죠. 저는 마크 톰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어요. 마크 톰슨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예상 밖이라고 했죠. 한국이 발표한 기술 명세서와 실제 성능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과소 발표했거나 우리가 과소 평가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라고 말했죠.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마크 톰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 제어가 0.4초 빠른 게 뭐가 대단한가 싶었죠. 한국이 부품을 좀 더 좋은 걸로 골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분석팀이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데이비드 러셀이 아리랑 7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발사 성공했고 궤도 안착했다고 답했죠. 성능은 한국 발표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과장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마크 톰슨이 보여준 데이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죠. 0.4초 2m. 작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이 왜 신경 쓰이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12월 3일 저는 기술 분석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가 아리랑 7호 광학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어요. 그는 스크린에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아리랑 7호의 초기 촬영 이미지였죠. 한반도 상공에서 찍은 서울 사진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는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해상도가 발표치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0.3m급이 맞다고 했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미지 선명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했어요.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이 우리 예측보다 정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한국이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협력사로부터 기술을 들여왔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 예상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버트 챈들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싶다고 말했죠. 소프트웨어야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발표한 것보다 실제 역량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브라이언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더 높다는 게 어느 정도냐고 물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한국 위성 기술의 발전 곡선이었습니다. R이랑 1호부터 7호까지의 성능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R이랑 355까지는 우리 예측 곡선과 거의 일치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R이랑 7호는 곡선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벗어난 폭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측선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게 위협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는 고개를 저었죠. 위협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이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마크 톰슨이 놓고 간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분석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리호는 11월 27일에 발사되어 13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어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누리호의 발사 성공률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2차, 3차, 4차 모두 성공. 성공률 100%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3번 연속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발사체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누리호 엔진 성능 데이터가 나왔어요. 75톤급 엔진 4기 클러스터링, 연소 안정성 99.7%. 이 수치는 미국 초기 발사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10년 만에 미국이 30년 걸려 도달한 안정성을 확보한 셈이었죠.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예측보다 빨랐어요. R이랑 7호도 누리호도 모두 예상치를 살짝씩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죠. 그러나 그 작은 차이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예산 추이를 검색했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죠. 그러나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예산의 2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기술 발전 속도는 예산 증가율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 우주항공 인력 현황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 수, KAI 우주부문 인력, 협력업체 규모. 총 인원은 약 5,000명 수준이었죠. 미국 우주산업 인력이 20만 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25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가? 한국이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말이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대평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12월 4일 저는 정보분석팀장인 캐서린 로우 중령을 불렀습니다. 캐서린 로우는 아시아 우주기술 동향 전문가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른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했죠. 캐서린 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유럽과 미국에서 더 많은 기술을 들여왔을 수 있다고 했죠. 둘째, 한국 연구진의 학습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협력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셋째에 주목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파트너가 누구냐고 물었죠. 캐서린 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없다고 했어요. 다만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인도와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수준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 통제 밖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캐서린 로우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죠. 한국의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아내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브라이언 콜린스와 함께 아리랑 7호의 두 번째 촬영 이미지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사진이었어요. 이번에는 부산 항구를 찍은 이미지였습니다. 선박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컨테이너 위의 문자도 읽을 수 있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는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해상도 0.3m가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촬영 각도 조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한국이 발표한 제어 모멘트 자이로 성능보다 실제가 더 좋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 더 좋으냐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아마 10%에서 15% 정도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낮게 발표했거나 테스트 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브라이언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숨길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죠. 브라이언 콜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다만 한국이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때문일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과장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실제로 성공하는 방식을 선호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의 실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12월 5일 마크 톰슨이 긴급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한국이 아리랑 7호로 미국 본토를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한국이 미국을 찍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크 톰슨은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이 성능 시험 차원에서 촬영했다고 설명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요청했어요. 마크 톰슨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찍은 사진이었죠. 다리 위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차량 번호판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차종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0.3m 해상도 맞느냐고 물었죠. 마크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지 품질이 예상보다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 보정 알고리즘이 정교하다고 했죠. 한국이 이 부분에서도 우리 예측을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다시 보았어요.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했죠. 한국이 발표한 성능대로라면 이 정도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뭔가 추가 기술이 적용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마크 톰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성능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마크 톰슨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했죠. 한국이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개선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대기 조건을 잘못 예측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뭔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들이었어요. 0.4초 2m 10%. 숫자로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앞서 있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11월에 받았던 한국 기술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죠. 독자 설계 국내 최초 자체 개발.
이런 문구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표현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대평가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한국은 여전히 부품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GPS에 의존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제임스 디킨슨 대장과 통화했어요. 그는 한국 위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성능은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예상 밖의 데이터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임스 디킨슨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죠. 저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죠. 한국의 위성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위성이었어요.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조금 어긋났을 뿐이었죠. 한국 기술이 예상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켰어요. 한국 우주개발연표를 검색했습니다. 1999년 아리랑 1호, 2022년 누리호 첫 성공, 2025년 아리랑 7호. 시간이 갈수록 간격이 짧아지고 있었죠. 한국이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가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저는 코트를 입으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콜로라도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 위 우주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한국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사령부는 조용했죠. 모두들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맴돌았죠. 0.4초, 2m, 10%, 15%. 작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숫자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죠. 한국 아리랑 7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은 발사 성공을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독자 기술, 세계 수준, 우주 강국.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죠.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통제 가능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본 데이터들이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고 했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월 6일 아침 앤드루 스미스 대위가 제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앤드루 스미스는 궤도역학 전문가였어요. 저는 그를 5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침착한 사람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앤드루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스미스는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아리랑 7호의 궤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보였습니다. 궤도 조정 횟수, 연료 소비량, 자세 제어 정밀도였어요. 앤드루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세 가지 수치 모두 우리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어요. 궤도 조정은 예상보다 20% 적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연료는 15%덜 소비되었다고 했죠. 자세 제어는 25%더 정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앤드루 스미스를 바라보았어요.
측정 오류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앤드루 스미스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3번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리즘도 점검했다고 했어요. 오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보았죠.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R이랑 7호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성능보다도 좋았죠. 저는 앤드루 스미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했어요. 앤드루 스미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모르는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예측이 틀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한국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했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콜로라도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앤드루 스미스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정식 평가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기술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의 장교와 분석관이 모였어요. 앤드루 스미스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R이랑 7호의 3가지 이상값을 설명했죠.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예측선과 실제 데이터선이 분명하게 벗어나 있었어요. 마이클 존슨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추진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그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연료 효율을 어떻게 15%나 개선했느냐고 물었죠. 추진제 자체를 바꿨느냐고 물었습니다. 앤드루 스미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추진제는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이드라진이라고 했죠. 다만 분사 제어 알고리즘이 예상보다 정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부분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로버트 챈들러가 말했습니다. 알고리즘 하나로 15%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드웨어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모르게 새로운 추진기를 장착했을 거라고 말했죠. 브라이언 콜린스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발사 전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추진기는 기존 모델이라고 했어요. 외형이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드웨어 변경은 없었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정말 소프트웨어로 개선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거기 있었죠. 예측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다른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스 소령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스는 전자전 전문가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죠. 우리 감시망을 속이기 위해 거짓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스미스가 즉시 반박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학 추적과 레이더 추적을 병행한다고 설명했죠. 한국이 두 시스템을 동시에 속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라고 단언했어요. 로버트 챈들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측 모델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델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죠. 브라이언 콜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델은 수십 년간 검증되었다고 말했어요. 러시아 위성, 중국 위성 모두 정확히 예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델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죠. 문제는 한국 기술이 우리 예상보다 앞서 있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두 진영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우리 시스템을 의심했죠. 다른 쪽은 한국 기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두 의견을 모두 들었어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크 톰슨이 발언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어요. R이랑 7호가 며칠 더 운용되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자고 했죠.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다고 동의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캐서린 로우가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협력 네트워크 분석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협력 관계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의 기술 교류, 인도 우주연구기구와의 협력, 프랑스 탈레스 알레니아와의 계약.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 문단에 주목했어요. 한국이 독일 기업들과 정밀 제어 시스템 기술을 교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캐서린 로우는 이 협력이 아리랑 7호의 제어 시스템 개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한국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개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7일, 저는 제임스 디킨슨 대장과 회의를 했어요. 제임스 디킨슨은 최신 보고서들을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죠. 한국이 정말 우리 예측을 초과하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이상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죠. 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제임스 디킨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우리 예상보다 앞서 있다면 어떤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다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제임스 디킨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죠. 상황을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한국 위성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마이클 존슨이 긴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아리랑 7호가 또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위성이 예정에 없던 궤도 조정을 실시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마이클 존슨에게 물었어요. 왜 조정했느냐고 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모른다고 답했죠. 한국 측에서 공식 발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이 매우 정밀했다고 덧붙였어요. 연료 소비가 최소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뭔가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성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조정 내역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패턴을 분석하라고 했죠. 12월 8일 아침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리랑 7호가 미국 본토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궤적이 표시되어 있었죠. 아리랑 7호는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루 스미스가 말했어요. 한국이 촬영 모드를 활성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광학 센서가 작동 중이라고 했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성은 캘리포니아를 지나 네바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가 분석했습니다. 촬영 각도로 보아 군사시설이 아닌 도시를 찍고 있다고 말했어요. 라스베이거스 상공을 지날 때 센서 반응이 가장 강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도시 촬영 능력을 시험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죠. 로버트 챈들러가 불만을 표했어요. 한국이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미국을 찍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동맹국이면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로버트 챈들러를 진정시켰습니다. 한국은 자기네 위성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저도 불편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통보도 하지 않았죠.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건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위성은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대서양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변하고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었어요. 12월 9일 정밀 분석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앤드루 스미스와 브라이언 콜린스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론을 제시했죠. 앤드루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실제 성능은 한국 발표치보다 평균 18% 높다고 분석했어요. 제어 시스템은 25%, 연료 효율은 15%, 광학 성능은 12% 높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측 범위를 명확히 벗어난다고 강조했죠. 브라이언 콜린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명세서에 보수적으로 기재했거나 발사 후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어요. 어느 쪽이든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마크 톰슨이 질문했습니다. 재평가하면 우리 전략이 어떻게 바뀌느냐고 물었어요. 앤드루 스미스는 답했습니다. 한국을 단순 협력국이 아니라 기술 경쟁국으로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적어도 우주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로버트 챈들러가 반발했습니다. 과장이라고 주장했죠. 한국이 몇 가지 수치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경쟁국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가 반박했습니다.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리랑 7호는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독자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엔진을 독자 개발했다고 강조했죠. 한국이 핵심 기술을 하나씩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었어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의 말도 맞았죠. 한국은 아직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콜린스의 말도 맞았어요. 한국은 빠르게 독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어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벽면의 스크린에는 여전히 아리랑 7호의 궤적이 표시되어 있었죠. 위성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돌고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궤적을 따라갔죠. 한국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돌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궤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원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원이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깜빡였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아리랑 7호의 최신 원격 측정 데이터였죠. 저는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예측치를 벗어난 수치들이었어요. 저는 옆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도 같은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세 번째 스크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아리랑 7호의 성능이 계속해서 우리 예측을 초과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어요. 빨간 경고등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술의 심장 박동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콜로라도의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어요.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보았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했죠. 그러나 저는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불을 껐습니다. 모니터들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걷고 있었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이었어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던 능력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죠.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흔들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12월 10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마크 톰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즉시 사령부로 오라고 했죠. 긴급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차에 올랐어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지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앤드루 스미스, 브라이언 콜린스, 마이클 존슨, 캐서린 로우. 모두들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콘솔로 걸어갔죠. 마크 톰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크 톰슨은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아리랑 7호의 실시간 원격 측정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죠. 빨간색 경고 표시가 12개나 떠 있었습니다. 모두 예측치 초과 항목이었어요. 저는 앤드루 스미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앤드루 스미스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지난 6시간 동안의 데이터 요약이 담겨 있었죠. 저는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궤도 유지 정밀도 오차 1.2m, 예측치는 5m였어요. 자세 제어 반응 시간 0.6초, 예측치는 1.2초였습니다. 광학 시스템 작동 효율 97%, 예측치는 85%였죠. 통신 대역폭 실사용량 185메가비트, 예측치는 150메가비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전부 확인된 수치냐고 물었죠. 브라이언 콜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차례 재검증했다고 답했어요. 시스템 오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12개의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전멸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우리가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이클 존슨이 말했어요. 통신 대역폭 부분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통신 시스템 사양으로는 185메가비트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죠. 한국이 통신 장비를 업그레이드했거나 처음부터 더 좋은 장비를 장착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에게 물었어요. 어떤 장비를 쓰고 있다고 보느냐고 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제 통신 모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한국이 독자 개발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서린 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어요. 최근 한국의 위성통신 기술 특허 출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죠. 로버트 챈들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로버트 챈들러에게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는 앤드루 스미스에게 다가갔어요. 재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번째 검증을 실시하라고 명령했죠. 앤드루 스미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4번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결과는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잘못 평가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이 우리 예측보다 높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가 반발했어요.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죠. 한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수십 년 뒤처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수십 년 차이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반박했어요. 지금 한국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했어요.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고 말했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와 브라이언 콜린스는 물러섰어요. 하지만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앤드루 스미스에게 지시했어요. 한국 위성 기술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존 예측 모델을 수정하라고 했죠.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벽 5시 제임스 디킨슨 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보고했어요. 제임스 디킨슨은 말없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크린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디킨슨은 질문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을 잘못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아마도 처음부터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임스 디킨슨이 물었습니다. 누리호는 어떠냐고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누리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죠. 한국이 발사체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회 연속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제임스 디킨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펜타곤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우주기술 역량 재평가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썼죠.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경력 동안 이런 보고서를 써본 적이 없었죠.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우리가 놓쳤다고 고백하는 보고서였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아리랑 7호의 데이터를 나열했어요. 누리호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추세를 분석했죠. 모든 지표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앞서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오전 8시 브라이언 콜린스가 제 집무실로 왔습니다. 추가 분석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의 우주 예산 대비 성과 효율성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읽었죠. 자료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예산 대비 기술 발전 속도가 미국의 3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3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브라이언 콜린스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설명했죠. 불필요한 중복 개발을 피하고 핵심 기술에만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을 적극 활용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명확했어요.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건 배우고 개발할 건 개발했죠.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성공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30명의 장교와 분석관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모든 이상값을 나열했어요. 12개 항목 모두 예측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초과율이 18%라고 발표했죠. 저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이 우리 평가보다 높다고 말했어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단순 협력국이 아니라 기술 선진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가 손을 들었죠.
저는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로버트 챈들러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한두 가지 성과를 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스미스가 반박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12개 항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일관되게 예측치를 초과한다고 말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진영이 다시 형성되었어요. 한쪽은 재평가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쪽은 현 평가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죠. 저는 두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어요. 한국 우주기술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주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지시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콜로라도의 아침 하늘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는 걸 무시했죠.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 믿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죠.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후 2시 펜타곤과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러셀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 예측을 초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어요. 데이비드 러셀은 더 물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 되느냐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위협은 아니지만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적어도 우주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를 빨리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에도 브리핑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리랑 7호의 최신 이미지를 검색했어요. 한국이 공개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부산, 샌프란시스코. 모두 선명했어요. 0.3m 해상도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보았어요. 한국이 이 위성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정찰일까, 감시일까, 아니면 단순한 지도 제작일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이 능력을 갖췄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사령부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운전하는 동안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의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는 한국이 세계 7번째 독자 위성 개발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죠.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도로는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저는 차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CNN이었죠. 화면에는 아리랑 7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다고 평가했어요. 10년 만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했죠.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콜로라도의 저녁 하늘이었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미국만이 우주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한국이 그 선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죠. 30년 군 경력 동안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펜타곤에 브리핑해야 했습니다. 백악관에도 보고해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했죠.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